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13 안시성 전투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EP14 고구려의 최후 이야기입니다. 700년을 버틴 나라가 형제끼리 싸우다 무너졌습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도 못 무너뜨린 그 고구려가 말이죠. 당 태종의 친정도 안시성 앞에서 멈춰섰던 나라입니다. 그런 고구려가 보름 만에 평양성을 잃었습니다. 외부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이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야기는 696년 영해소문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고구려 최고 권력자 영해소문이 자연사로 눈을 감았는데요. 그가 남긴 자리는 장남 연남생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대망리지 자리, 즉 고구려의 실질적 최고권이었죠. 그런데 그 밑에 동생 둘 연남권과 연남산이 있었는데요. 형제 사이의 의심이 권력 한가운데서 자라기 시작했죠. 연남생은 즉위 직후 지방 순시에 직접 나섰는데요. 수도 평양을 비운 그 사이가 결정적인 틈이 됐습니다. 동생들에게 형이 자기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말이 들어갔죠. 동시에 연남생에게도 동생들이 반역한다는 보고가 갔습니다. 양쪽 모두 이간질에 흔들리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형제가 칼을 먼저 뽑는 쪽으로 치달았습니다. 연남생은 동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성으로 피신했는데요. 동생 남건은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망리지에 올랐습니다. 남건은 형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보내 토벌하려 했죠. 쫓기게 된 연남생은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평생 싸웠던 당나라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연남생은 아들 헌충을 당 고종에게 보내 투항 의사를 전했죠. 당 고종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그야말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깨지 못했던 고구려 성벽이 안에서 열린 셈이었거든요. 고종은 곧바로 노장 이세적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세적은 당 태종 시절부터 고구려를 잘 아는 백전노장이었는데요. 그가 이번에는 길 안내자까지 갖춘 채 압록강을 건넜죠. 연남생이 직접 길과 약점을 알려주니 진군 속도가 달랐습니다. 요동의 성들은 예전처럼 끈질긴 저항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오랜 전쟁과 내분으로 군량과 병력이 모두 바닥나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남쪽에서는 신라군이 당과 호응에 북진하고 있었죠. 고구려는 북서의 당군과 남쪽 신라군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남건은 평양성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이 형 남생의 아들이 당군 선봉에서 평양으로 다가왔죠. 형제의 칼끝이 마침내 같은 도성 앞에서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당 고종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대규모 원정을 결정했습니다. 총사령관에 이세적이 임명되었고 부장으로 서린기가 함께 따라붙었죠. 당군은 요동 방면과 바다 방면 두 갈래 길로 동시에 밀고 들어왔는데요. 연남생은 그 선봉에서 옛 고구려 성들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었죠. 신성, 부여성, 남소성이 차례로 무너졌고 요동 방어선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한 세대 전 안시성을 막아낸 그 방어선이 이번엔 너무 쉽게 뚫린 것이었죠. 성마다 누가 어떤 보급로로 버티는지 그 정보를 적이 미리 쥐고 있었거든요. 남건은 평양에서 동생 남산과 함께 급히 군사를 다시 모으고 있었는데요. 지방 성주들에게 보낸 원병 요청은 절반도 답을 받지 못했죠. 이미 누구 편에 서야 살아남는지 지방 호족들이 저울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신라의 문무왕은 당과의 약속대로 북쪽으로 군대를 올려보냈는데요. 김인문이 이끄는 신라군이 당군과 합류해 평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고구려 입장에선 서쪽엔 당, 남쪽엔 신라, 사방이 막힌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평양성은 쉽게 무너질 도성이 아니었는데요. 성벽이 워낙 두터웠죠. 수십만 군사가 안에 머물 수 있었고 식량 창고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남건은 농성으로 시간을 끌고 겨울을 버티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당군이 보급선이 길어 추위에 지치면 요동 때처럼 물러갈 거라 본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당군은 이전과 달랐는데요. 안에 길잡이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성 안에 누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 정보까지 적의 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흔들리는 사람 가운데 뜻밖에도
한 사람의 승려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승려의 이름이 신성이라고 사료에 전해지는데요. 평양성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고 기록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망이 결국 성문을 여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평양성은 외부 공격만으로 뚫릴 성이 아니었는데요. 수십 년간 수와 당의 대군을 모두 막아낸 거대한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당군도 정면 돌파보다 안쪽 균열을 노렸던 거죠. 신성은 보장왕에게 끝까지 항전하자고 권하던 인물이었는데요. 겉으로는 항전, 속으로는 다른 길을 보고 있었던 셈이었죠. 사료를 보면 신성은 다른 승려 2명과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군 진영에 사람을 보내 내응을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약속은 단순했는데요. 정해진 밤에 성문을 안에서 연다는 것이었죠. 성안 군사들은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경계를 서고 있었거든요. 적이 밖에 있다고만 믿었지 안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성문 안쪽 빗장이 조용히 풀렸다고 기록은 적고 있죠.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700년 고구려의 운명이 갈렸는데요. 기다리던 당군은 곧바로 평양성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성벽 위 군사들은 그제야 적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보장왕은 결국 항복 의사를 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성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보름 남짓이었다고 사서는 적고 있습니다. 수십만 대군도 못 뚫던 성이 빗장 하나에 무너진 셈이었죠. 성문이 열린 그 순간을 사서는 짧게 적고 있는데요. 승려 신성이 안에서 빗장을 풀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양성을 지키던 승려가 적군의 길을 열어준 셈이었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 안의 민심이 이미 갈라져 있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랜 농성 끝에 식량과 사기가 동시에 바닥났던 거죠. 당군은 열린 문으로 거의 저항 없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보장왕과 대신들은 궁 안에서 항복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왕이 직접 성문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다고 사서는 전합니다. 700년을 버틴 나라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기록됐죠.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라는 통치기구를 설치했는데요. 보장왕과 귀족들은 장안으로 압송됐다고 전해집니다. 함께 끌려간 고구려 백성이 수만 단위였다고 기록됐죠. 그 행렬에는 장인과 학자, 군인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기술과 지식이 통째로 빠져나간 셈이었는데요. 남은 성들도 차례로 무너지거나 항복했다고 사서는 적습니다. 연남생은 당의 관직을 받아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전해지죠. 동생 연남권은 유배지로 보내져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칼이 결국 자기 나라의 빗장을 풀어버린 셈이었는데요. 그 결과 700년 사직이 보름의 균열로 끝나버린 거죠. 보장왕은 당으로 끌려가 자귀 하나를 받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 왕치고는 너무 조용한 퇴장이었는데요.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고 옛 고구려 땅을 직접 다스렸습니다. 성을 열어준 승려 신성에게는 당의 관직이 내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성문을 판 대가는 받았지만 그 이름은 두고두고 손가락질 당했죠. 투왕한 형 연남생은 당의 장수가 되어 옛 동족을 다스렸는데요. 고향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곳곳에서 움직였습니다. 건모잠은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 다시 깃발을 들었거든요. 안승을 왕으로 세우고 신라의 손을 내밀어 함께 당에 맞섰죠. 신라는 이 흐름을 받아 당군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무너졌지만 그 저항의 불씨는 다음 시대로 옮겨붙은 셈인데요. 북쪽으로 흩어진 유민들은 만주 벌판에서 새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그 흐름의 끝에 대조영의 발해가 자리 잡게 된 거였죠. 결국 고구려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한 세대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인 30만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행방이 다음 편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